KBS 1라디오 한국판 FBI 이렇게 불리워지는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 여기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이 임명이 돼서도 논란이네요. 자, 관련된 이야기들,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끝장토론 각설하고 시간에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출발합니다. 눈비 안 가리고 몸으로 뛰는 기자 박대기의 취재데스크.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과 함께 이 통신사들 시장에서 과점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고통분담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한 이래로 요금제나 이 단말기 유통법 개선 등이 논의되고 있죠. 정부의 이런 이 통신요금 민생대책 효과는 있을지 박대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대책이 등장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에 물가가 5%대 오르고 있고 또 난방비와 전기요금이 올라가지고 많이 고통이 큰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 영역인 통신사들을 향해서 좀 고통 분담을 요구를 하면서 어떤 이 민생을 위하겠다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의 일환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왜 하필 통신과 은행을 타깃으로 했느냐, 그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KT 현직 사장이 논란 끝에 사장 연임을 포기를 했고요. 또 그 자리에 혹시 낙하산을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은행 지주사들에게도 전직 관료 출신이 이번에 이제 은행 지주의 회장이 되기도 하는 듯 혹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회사를 흔들어 가지고 어떤 낙하산을 보내기 위한 그런 정지 작업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별도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은행하고 통신사들이 좀 너무 손쉽게 돈을 벌어왔다. 이런 인식은 일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하는 사람도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어때요? 비싼 편이에요? 어때요? 예, 보통 그런 거 조사해 보려면 OECD 통계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2017년 이후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OECD에서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물어보면은 이제 정부 쪽에서도 잘 모르겠다, 비교과 비교를 못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일본 정부가 조사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지난해 그 5월에 나온 자료인데 해마다 1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일본 정부에서. 전 세계를 조사하는 건 아니고 이제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6개 나라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 나라별로 상위 서너 개 통신사 요금 중에서 가장 싼 요금제를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5G 요금이 6개 나라 중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정도로 비싼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6만 8천 원 정도 선인데 영국은 2만 8천 원 정도 선이라서 영국이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6개 나라만 비교를 한 거고, 우리 통신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본이 자국이 저렴하다고 자국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제 조작을 했을 수 있다. 또는 이제 우리는 1년짜리 약정 할인을 받으면 선택 약정이라고 하는데요. 25%가 추가 할인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25% 추가 할인을 치더라도 여전히 6개 나라 중에서 세 번째 정도로 비싼 편이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 비교 대상인 그 주요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좀 비싼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 비교 통계를 안 발표해요? 예, 이게 따로 만든 자료가 없다라고 하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자료를 만들어야지 통신사들을 향해서 요금이 비싸지 않느냐 좀 얘기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게요. 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요금 비교 자료를 안 만들고 있습니다. 네, 각국마다 통신 환경이 좀 달라서 단순히 요금을 비교하기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논리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런던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점들도 있긴 한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여기 비교 대상이었던 미국이라든지 독일에 비해서 땅덩이 넓이 자체가 좁은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그 시설비나 이런 것들은 훨씬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네요 또. 그런 점을 감안하면은
전체적으로 봐서 좀 요금 자체가 다소 비싸다는 그런 정도의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통신사들 압박을 하니까 통신사들이 3월 한 달 동안은 30GB 무료 제공한다 이런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건 도움이 좀 될까요? 어떨까요? 30GB면은 유튜브를 고화질로 10시간 정도 볼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 양인데요. 뭐 안 주는 것보다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이미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없죠. 예, 무제한인데 30기가를 더 주나 안 주나 똑같은 상황이고요. 예. 또 정 혜택을 보려면 3월 한 달간은 좀 싼 요금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좀 수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월 1일자로 싼 요금제로 바꿨다가 4월 1일자로 돌아오셔야 되는데 일부 통신사는 이거 막으려고 3월 1일까지 요금제를 변경하면은 혜택을 안 주겠다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잘 보시고 3월 2일 정도에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정부는 어떤 방식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겁니까? 네, 중간 요금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방안도 재탕입니다. 이 5G 요금제가 무제한 요금제라는 요금제가 있고요. 또 아주 작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 몇 개만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비판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달에 정부와 협의 끝에 통신 3사가 기존에는 이제 110기가 요금제와 10기가 요금제만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30기가 요금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중간 요금제 1이 될 텐데 그러니까 기존의 110기가 제공 요금제는 7만 원이었고 그 10기가 제공 요금제는 5만 5천 원으로 3사가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새로 만든 요금제는 30기가를 주고 6만 원을 받았거든요. 예. 같은 식으로 이제 그 6만 원하고 7만 원 사이에 또 다른 중간 요금제를 만든다고 하는데 아마도 추측해 보면은 70기가 정도 주고 6만 5천 원 정도 받을 것 같다. 뭐 이런 게 짐작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간 요금제니까 중간 요금을 받을 테니까요. 그러면 7만 원 내던 분들은 6만 5천 원으로 5천 원이 싸지는 건데 이 거창한 요금 할인이라는 명분하고 다르게 실제 절약할 수 있는 요금은 월 5천 원 정도로 매우 작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과연 아까 말씀드린 그 주요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비싼 요금인 상황을 좀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냐. 안 되진 않겠지만 월 5천 원을 개선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좀 의문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요금제 자체를 다 낮춰야 될 텐데. 그렇죠. 일단 뭐 요금이라는 것이 통신사들이 자율로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카드가 많지는 않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사를 좀 더 만들어서 경쟁을 촉진해보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사 이동통신 얘기가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줄 것인지 그것도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현재 존재하는 제도로도 좀 경쟁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알뜰폰이라는 그 통신사가 있거든요. 예. 알뜰폰이 한 회사는 아니고 거의 100개 가까이 되는 60개 정도 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통신 3사의 망을 임대를 해서요. 저렴한 요금제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통신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존 그 통신 3사 쓰시던 분들은 이 알뜰폰으로 번호 이동을 하면 요금이 많이 싸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 6천 원만 내는 요금제 중에는 한 달에 LTE 데이터를 7GB 정도 주는 요금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GB가 뭐 많지는 않지만은 유튜브 기준으로 2시간 정도 영상을 볼 수 있는 정도인데 와이파이를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로 한 달 사는데 큰 문제는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7만 원짜리 요금 쓰시던 분들은 7천 원으로 6천 원으로 요금 내려가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은 이 월 7천 원 정도 요금을 내고 쓰는 분들이 있고요. 또 휴대전화는 직접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자급제 폰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당근 마켓 같은 중고 사이트에서 지금 2년 전에 약정에 들어갔던 갤럭시 S21이 싸게 풀리는 타임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고 가격이 3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중고 갤럭시 S21을 사서 월 6천 원이나 7천 원 정도 되는 요금제를 쓰면은 통신 요금을 한 달에 2만 원 이내로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 알뜰폰에 문제는 없어요, 그럼? 일부 알뜰폰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전화 연결을 하려고 하면 연결 대기 시간이 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만 그렇고 연결이 잘 되는 업체도 있다고 해요. 그 밖의 문제로는 이제 해외 로밍도 되긴 하는데 로밍을 할 때 미리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점 외에는 뭐 드러나 있는 큰 불편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하다 보면은 전화번호로 인증을 하라고 그러는데 알뜰폰으로도 인증이 잘 됩니다. 예. 이 해외 로밍 문제라든지 또 고객센터 연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좀 개선해주는 그런 노력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도 알뜰폰 허브라는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근처 우체국에서 오프라인으로 이 알뜰폰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 많아요. 예, 진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알뜰폰에 가입할 수 있고 알뜰폰 안심해도 써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예. 이렇게 경쟁이 강화되다 보면은 기존 통신 3사 요금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최저가 5만 5천 원부터 해가지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들도 점유율이 좀 떨어지면은 요금제를 낮출 유인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통신요금은 통신요금이고 요즘 최신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 원을 훌쩍 넘잖아요. 네. 이건 좀 어떻게 안 되나요? 사실 여기에는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단말기 유통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좀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 스마트폰을 살 때 통신사를 통해서 사거든요. 통신사 그렇죠. 대리점이라든지 예. 아니면 통신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통신사에서 공시지원금이라는 지원금을 주는데 그 규모가 되게 적습니다. 최근에 나온 갤럭시 S23 같은 경우에는 제일 싼 기기가 115만 원인데요. 이 공시지원금이 15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은 고객이 부담해야 되는데요. 월 8만 원 정도 내는 이제 고가 요금제를 쓰더라도 15만 원 정도밖에 공시지원금을 안 주고 있거든요. 예.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자급제 전화라고 그래서 이런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구입할 수 있는 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전화는 같은 갤럭시 S23 모델이 인터넷 장터에서 96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거든요. 오히려 4만 원이 저렴하고 아무런 약정 같은 것도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화를 구입하셔서 알뜰폰에 직접 가입하시면은 전에 쓰던 번호로 계속 번호 이동도 할 수가 있고 예. 뭐 통신 서비스 상으로는 큰 차이 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권장해드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이 단통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각 통신 3사가 우리는 여기에 이 전화기에 대해서 어떤 요금제를 쓰면은 이 공시지원금을 몇만 원만 준다라고 각자 공표를 하게 돼 있고요. 그보다 싸게 파는 대리점은 불법이 돼가지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통신사들로서는 더 싸게 팔 유인이 없어지는 셈이었거든요. 처음에 이 단통법을 도입한 이유는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신사마다 통일을 시켜주자 그래서 도입이 됐는데 예. 처음에 혼란했던 시장을 좀 바로잡는 데는 약간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 9년이 지났고 9년 지나서 보니까 결국은 통신 3사가 보조금도 딱 15만 원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제 가격이 비슷하면 보조금도 거의 15만 원 정도로 똑같고 이렇게 서로 눈치를 본 것인지 아니면 담합을 한 것인지 서로 가격을 맞춰가면서 아주 비싼 가격의 스마트폰도 사야 되고 또 요금제도 아주 비싼 걸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을 좀 개선을 하려면은 이들 사이에 좀 경쟁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 단통법을 개선하든지 그렇죠. 알뜰폰 사업자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장 현실상에서는 자급제 폰, 그다음에 알뜰폰 네. 이걸 좀 잘 검색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또 중고전화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KBS 박대기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입니다. 자,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또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반부 공통질문부터 시작하죠.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입니다. 먼저 뜬 인물 이종훈 박사 누굽니까? 황교안 후보. 지난주에도 제가 황교안 후보를 뽑았었는데요. 예. 한 주 사이에 더 떴다. 예. 그래서 지금 뭐 김기현 후보 쪽에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TV 토론에서도 계속 이 울산 땅 문제 가지고 뭐 굉장히 물고 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있고 또 이 김기현 후보 쪽으로 지지세가 점점 더 가서 붙어야 되는데
이게 그 좀 약간 제동이 걸려가지고 더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한 게 대통령실이 조용해요. 보통 때 같았으면 그 반응을 보이는데. 그렇죠. 뭔가 반응을 보이면서 공격을 하고 막 이럴 텐데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를 결정을 못 했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 위협은 안 될 거다라고 보거나 그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현근택 변호사는 뜬 인물 누굽니까? 아니 그 뒤에 하니까 너무 불리해요. 왜요? 또 똑같은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주에는 황교안? 예, 밖에 없어요. 예. 이 부동산 문제를 계속 들고 나왔고 예. 어쨌든 말씀처럼 다른 분들은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조용히 있잖아요. 근데 황교안 후보는 눈치도 안 보는 것 같고 예전처럼 막 이제 부정선거 얘기도 안 하고 약간 이제 정치인이 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막 현장 가서 사진 찍고 그러니까 이제 막 언론사도 가고 딴 사람 다 가잖아요. 처음에 이 문제 제기했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의지를 보이면서 계속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계속 사퇴하라 그러고.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치인 황교안이 진미 모습이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예. 그러면 금주의 진인물은 우리 현근택 변호사 뭔지 하세요. 네, 김기현이죠. 그러니까. 예, 예. 사실 이번 주가 이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뜨겁게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지금 지난번에 뭐 바이든 날리면 얘기도 먼저 꺼내고 예전에 뭐 사진 뭐 꽃다발 사진도 그렇고 근데 이제 땅 문제도 사실은 해명이 매끈하지가 못해요. 다들 왜 샀을까? 3만 5천 평이나 되는 임야를. 그다음에 뭐 지금 계속 공시지가가 당시에 얼마고 지금 얼마고 그러는데 얼마에 샀는지도 불분명해요. 3,800만 원에 샀다는 얘기도 있고 2억 860에 샀다는 얘기도 있고. 아, 그게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얘기를 안 하니까 당시 공시지가 얼마다. 그리고 현재 공시지가 얼마다만 얘기하고 있어요. 예. 현재 시가도 뭐 옆에 보니까 뭐 20만 원을 팔았으니까 뭐 그 절반 이해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산 경위도 좀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또 약간 애매한 발언을 한 게 이제 공천 관련해서 대통령의 의견을 듣겠다. 이것도 사실은 예전에 전당대회에 없던 얘기예요. 예. 아예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하겠습니까? 뭐 우리 당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대통령한테 누가 의견 듣는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오더를 내린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걸 그냥 따르겠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후보가 물론 뭐 당내 당원 100%이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 뭐 이 전국 선거도 좀 처음인 것 같고 예. 여당을 이끌어갈 만하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궁지에 몰리는 것 같다. 네. 이정훈 박사는 금주의 진인물?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네. 예, 뭐 갑자기 이제 뭐 화제의 인물로 등극을 했다가 그렇죠. 특히 그 아들 문제로 해가지고 갑자기 지금 뭐 하여튼 국민들로부터 맹비난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된 거 아닌가. 갑자기 떴다 갑자기 지는 뭐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예, 지금 사태 예. 여론이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그 부분 굉장히 다음 주에도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그 김기현 후보 땅 투기 의혹 가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발언 잠깐 좀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터널이 뚫리는데 땅값이 1,800배가 올랐다는 말을 그런데 허무맹랑한 말을 마구 짓거려도 되는 겁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는 궤변의 연속입니다. 대장동 사태 일으킨 이재명에게 펴줄 수 없어서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대표가 되면 우리가 국민들 대표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같이 그냥 예전에 다 털어봤습니다 같은 하나만한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지금 그 땅 매각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만 해결됐을 될 일이 아닙니다. 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네 후보의 목소리 차례로 좀 들어봤습니다. 판세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이정훈 박사. 김기현 후보의 지금 결집한 표가 이것 때문에 흩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김기현 후보를 보고 집결한 표가 아니거든요. 대통령 보고 집결한 거죠?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뭐 어떤 악재가 불거지더라도 별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일단 이제 그런 거고요. 사실 뭐 사안 자체로 봐서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이 들죠.
그리고 뭐 심증은 가요. 아무래도 이걸 좀 투기성이 아니다라고 좀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증은 많이 가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또 KTX 역이 생긴다거나 뭐 도로가 생긴다거나 하는 과정에서 김기현 후보가 뭐 어떤 역할을 했다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한 어떤 스모킹건이 될 만한 증거가 그렇다고 딱히 나온 것도 또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천하람 그 바람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다고 보세요? 천하람 후보의 바람이 약간 그 소강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쭉 올라오다가 안철수 후보로부터 이제 많이 이제 받은 거죠. 안철수 후보 쪽 표심을 많이 잠식을 해 나가다가 지금은 뭐 많이 이제 붙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보면 붙은 것까지 나오기도 했고.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후보를 그러면 확 뛰어넘어서 확 앞질러 가고 있느냐. 그렇지도 또 못하다.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것 같고 저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권택 변호사. 그러니까 이 울산 땅 문제로 김기현 후보가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는 건 저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보고 어쨌든 지지하는 것이고 또 어차피 일반 여론한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땅 문제가. 근데 이제 당내 당원들만 100% 하는 거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천하람 후보가 좀 2등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결선을 할지 여부가 물론 이제 관건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황교안 후보가 좀 선전하고 있거든요. 황교안 후보가 선전하고 있어서 황교안 후보가 지금 어쨌든 예전에 4위였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얻어가면 결국은 김기현 후보 표를 좀 뺏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안철수 후보랑 천하람 후보는 약간 이제 보완 관계인 것 같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일단 50% 안 넘길 수도 있겠다. 근데 결선을 누가 하느냐 관건인데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계속 이제 빠지고 있잖아요. 빠지고 있는 거는 뭐 여러 여론 수치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이 스스로 이제 스탠스를 정확하게 못 잡고 있어요. 양쪽에 치이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천하람 후보 2위로 진출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훈 박사는 동의 안 하세요? 이런 전망에?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렵겠죠. 그건 뭐 늘 또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천하람 후보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울산 땅 문제라든가 이런 거 네거티브 전 버리는 거 말고 포지티브적인 뭔가 하나 좀 확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인만의 어떤 카드.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보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도 최근 들어서 뭐 비전이라든가 정책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그쪽으로 발표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던데 뭐 그런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좀 검증되지 아니한 후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좀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하면서 좀 세게 치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보다 확실히 낫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뭔가가 좀 있어야 이게 좀 확 바뀔 거다.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뭐 그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공천 얘기 나왔을 때도 저는 천하람 후보가 김기현 후보 얘기를 세게 받아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약간 뭐 얘기는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확실히 이제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약간 눈치를 보는 거라서 물론 이제 당원들만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거 영향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친윤 대통령실이 너무 전당대회 관여하는 게 아닌가 여론도 분명히 있거든요. 당내에. 있죠. 예. 보고를 딱 어찌 보면 받아 안아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뭐 이런 지적을 한두 곳에서 받는 게 아닐 텐데. 약간 이제 눈치 보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천하람 후보마저도.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눈치는 전혀 안 볼 수 없다. 안철수 후보나 지금 뭐 나경원 후보, 전 의원, 그다음 유승민 정 의원도 다 눈치 보고 이러는데 천하람 후보가 그들보다 뭐 더 정치적인 영향이 있거나 더 맷집이 세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당연히. 글쎄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그 일종의 스탠스도 나름의 이제 전략일 거다라고 좀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본인들 판단은 그게 또 좀 더 그 표 확장에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안철수 후보 쪽으로 몰려 있는 표심의 성격을 볼 때 또 그렇게 또 너무 이렇게 그 강경 기조로 갔을 때 이 표심을 다 떠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일단 확실한 반윤 표심은 대부분 다 지금 일단 확보를 했다라고 보고 그다음은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 있는 조금 이제 그 뭐 중도 성향의
그러면서 너무 극단적인 것을 조금 이제 싫어하는 그런 표심을 또 이제 추가적으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럴 때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안 그러면 이제 또 차별성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보건된 그런 추가 외연 확대 전략이 조금 좀 약간 약간 한계에 좀 봉착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뭔가 돌파구가 하나가 딱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뭐다라고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고민 때문에 아마 최근에 이제 안철수와 연대를 자꾸 띄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천안연대 하면서 저기 이태원도 같이 가자 그러는데 했다가 말았다 이러는데 결국은 아마 좀 이제 공학적일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지지하는 표가 어쨌든 본인들이 갖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자꾸 연대를 띄우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 목적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꼭 좋은 거냐. 저는 또 그렇게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천하람 후보가 젊은 후보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세대 교체라든지 개혁이라든지 이런 이미지인데 약간 이제 공학적으로 흐른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과거와 같은 약간 구태 정치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안철수와 연대가 좀 그렇게 좋은 카드는 아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후보가 얼마나 사이가 안 좋습니까? 근데 이렇게 필요하니까 손잡는다. 그 누가 진정성을 느끼겠어요. 저러다 또 저 사람들 또 깨진다 이런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카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좀 해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치공학을 무조건 배제할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정치공학적인 접근도 이제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지금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히려 좀 하고 있고요. 반대로. 그리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해야 이 사람이 정치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그나마 하게 된다. 그런데 그런 연대를 천하람 후보가 거론해도 안철수 후보 쪽에서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거나 피하더라도 회피하더라도 저는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히려 지난번에 한번 슬쩍 얘기했다가 접고 말았는데 그게 아니고 더 강력하게 할 거면 확실하게 구애를 해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표심들이 좀 흔들리게 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둘 중에 누가 되든 결선 투표에 진출하면 그 사람한테 몰아줍시다. 이런 식의 제안까지.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자타공인 단일화 여기에는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거든요. 천하람 후보는 어찌 보면 이제 큰 선거에 처음 나왔고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그 밀당이라든지 대통령하고도 지금 단일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봐요. 이분은 워낙 그쪽엔 고수니까. 자, 천하람 후보에 대한 지적만 좀 했습니다만 우리 지난주에 두 분하고 같이 의견을 봤던 게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인데 좀 국가적 비전이라든지 정치개혁, 정당개혁 문제라든지 공천 시스템 혁신이라든지 이런 아주 굵직굵직한 그런 정책적인 차별성을 드러내는 식의 경선구도로 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했잖아요. 그렇게 좀 남은 기간이라도 갈 수 있을까요? 별로 비전이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조금 최근 들어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정견 발표회 같은 것들을 이제 연차적으로 지금 순차적으로 열고 이제 그러고 있던데 천하람 후보도 그 경쟁에 오히려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기현 후보라든가 황교안 후보는 울산 땅 문제로 싸우고 있는 동안에 이쪽에서 확실하게 뭔가 좀 새로운 비전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대통령 반대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갈 가능성 별로 없다고 봐요. 계속 얘기하듯이 이게 이제 국민 여론 반영이 전혀 안 돼요. 당원들만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당내 권력 투쟁으로 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차기 총선 공천권 누가 가지냐 이제 그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럼 당원분들이 물론 정치 고관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제도의 옳고 그름이나 어떤 시스템 개혁보다는 어느 쪽이 이게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밖에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로는 정책 선거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니까. 처음부터 제가 보기엔 당원 100%를 할 때 어느 정도 좀 예상된 게 아닌가라고 보여요. 경선 룰 바꾼 게 경선 분위기 바꾸는 결과를 또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전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원 구성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옛날에 무조건 일방통행적으로 그냥 지지하던 그런 층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당원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어떤 갈망 같은 게 좀 상당히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이분들이 다 동의하고 있느냐.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정책이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을 천하람 후보 같은 사람이 더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제가 보건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은근히 한동안은 맹렬히 지난 정부 비난을 하다가 요즘은 지난 정부하고 비슷하게 포퓰리즘 쪽으로 좀 돌아서는 그런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뭐 이런 공공요금도 동결하겠다고 하고 예. 사실 지난번 난방비 문제 터졌을 때만 해도 포퓰리즘이다. 문재인 정부 때 포퓰리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다라고. 그때 안 올려서 지금 폭탄이 터졌다. 그렇게 비난했는데 요즘에 제가 보건대는 윤석열 대통령도 또 안 올리죠. 슬슬 이제 그 포퓰리즘 쪽으로 전환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지적을 안 하고 오히려 그냥 친윤 반윤 당내에서 그것만 싸우고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가는 것. 네. 그것에 대해서 불만인 당원들이 제가 보건대는 의외로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시 30분 막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갑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집회 준비로 통제되는 구간 있습니다. 세종대로 광화문 방향으로 태평교차로 부근 전차로 통제되고 있어서 반대 방향 차를 나눠서 통행시키고 있고요. 10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로 집회 후에는 보신각을 왕복하는 행진도 합니다. 오후 5시에서 8시 사이 세종대로는 피하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올림픽대로와 노들로 나란히 여의도 지나기 어려운데요. 노들로 국립현충원 방향으로는 서울교에서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까지 사고 여파로 정체되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으로는 여의하류에서 한강철교 사이로 고장난 차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입니다. 남양주금소에서 화도 사이로 8km 정체 계속되고 있고요. 서울 방향은 수월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충청권 천안휴게소에서 옥산까지 20km로 아직은 긴 구간 막히고요. 서울 방향으로는 청주휴게소에서 목천까지나 수원에서 정체고요. 달래내국에서 한남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